구글, 메타, 오픈 AI 이제 이런 기업들이 다 하드웨어 기업들에 투자를 하고 있어요. 뭐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모든 기업들이 더 먼 미래를 앞으로 바라보지 않을까. 전년 대비해서 지금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결국 로봇에 대한 이제 수요들도 좀 올라가니까 지금까지 AI로 밀고 갔다고 하면 이제 그 다음은 로봇이 또 하나의 성장축이 될 수 있겠다. 2025년 기회장세 잡기가 많이 어려우신가요? 이번 기회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25년의 핵심 주도주를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핵심 주도주가 가득 담겨있는 2025년 투자 답안지를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2025년 주도주, 핵심 종목군 매매 전략까지 모조리 다 담은 투자 답안지와 수빈쌤의 노하우가 가득 담긴 강의, 마스터북 교재까지 기회 장세가 시작된 지금 행복 패키지를 통해 함께 공부하신 가족분들은 이런 성과를 이미 거두고 계신데요. 여러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혜택이 담겨있는 행복 패키지 서비스에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곧 마감됩니다. 올해 참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에 있는 고정 댓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양승윤 연구원님 모셨습니다. 연구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저희가 모시게 됐는데 워낙 로봇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분석 자료들도 많이 내주시고 저도 보고 많이 또 공부도 하는 만큼 요즘에 또 로봇주가 올해 가장 또 대표적인 주도주인데 또 최근에 약간 또 하락 조정을 보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연구원님께서는 지금의 현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고 앞으로 로봇 전망에 대해서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오늘 좀 이 시간을 토대로 여러 가지 좀 질문들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최근 좀 가파르게 올랐던 로봇 관련 주식들이 국내 기준으로 단기 좀 하락 조정을 보이고 있단 말이죠. 이런 흐름에 대해서 좀 특별한 이유가 있을지 혹시 연구원님께서 바라보시는 최근 하락 조정에 대한 이유를 어떻게 좀 생각하고 계시는지 여쭙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로봇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서 저도 기쁜 마음들은 있지만 한편 계속 불편했던 생각들도 있어요. 왜냐면은 뭐 저희가 흔히 시장을 바라볼 때 밸류에이션 관점에서도 접근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렇죠. 아직 우리나라 로봇 기업들은 이 분위기가 좋은 건 맞지만은 이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진짜 뭐 기대감만 있을 뿐 또 현실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에 대한 아직 확신이 없다라고 생각을 계속 해왔었었고 물론 이제 연초부터 아니면 연말부터 뭐 오픈 AI, 뭐 엔비디아 주요 빅테크들이 로봇 사업 본격화하고 삼성전자도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분 투자 확대하고 CES에서 여러 가지 이 로봇에 대한 기대감들이 충분히 형성이 되었으니까 뭐 기대감으로 저희가 좀 이제 밀고 올라갔다라고 하면 이제 또 이제 다시 정신을 차리고 보니 아직 뭐 실적도 그렇고 조금 단기간에 뭐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여력에 대해서 좀 불확실성들이 제기가 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또 다시 한번 조정세에 좀 들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금 이제 테마 성격이 강해졌기 때문에 뭐 긍정적인 이슈들이 있을 때마다 계속 변동성은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 뭐 또 단기간에 좀 이벤트가 있을까라고 하면은 아마 3월 정도에 저희가 또 엔비디아에서 GTC 2025를 개최를 하게 됩니다. 그 작년에도 GTC 2024 때 처음으로 최근에 시장에서 많이 주목하고 계시는 뭐 그루트라든지 아니면 뭐 휴머노이드용 칩이라든지 이런 개념들과 또 아이템들이 공개가 되었었기 때문에 아마 또 올해도 엔비디아가 가장 강조하는 게 뭐 로봇, 휴머노이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 또 조정 국면이라고 하면은 또 3월 달에 또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여건들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로봇이 본격적으로 국내 주식에서 좀 강한 상승을 보여줬던 게 재작년부터였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때도 분명히 실적은 안 나오는데 삼성의 지분 투자를 시작으로 이런 대기업들이 이제 로봇에 투자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이제 기대감으로 올랐다가 올해 그 기대감이 더 커지면서 사실 그 재작년의 고점을 돌파하는 상승이 나와줬단 말이죠. 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재작년에는 똑같았던 것 같아요. 이게 실적이 안 나오는데 기대감만으로 얼마나 밀어 올리겠어 했는데 올해 또다시 그거를 밀어 올리니까 이게 어디까지 가는 거지? 맞습니다. 네, 그런 생각들을 좀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다음 달 이제 3월에 엔비디아에 대한 일정도 짚어주셨는데 또 한편으로는 다음 달에 공매도 재개가 또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런 공매도 재개로 인해서 단기간 실적에 대비해서
또 가파르게 올라간 종목들이 또 타겟이 될 수 있다라는 것도 최근 시장에서 좀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은 지금 시기에 로봇 주식을 좀 투자하는 관점에서는 어떠한 생각을 좀 먹는 게 좋을까요? 지금 상황에서 뭐 강력하게 매수를 하자라는 이야기는 좀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고 결국 지금 올해 보면 우리나라 로봇 기업들의 주가 수익률이 제일 좋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네. 반면에 해서 뭐 일본이나 뭐 미국이나 이런 다른 또 해외 국가들 같은 경우는 오르긴 올랐지만 또 우리나라만큼은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지금 말씀 주신 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3월 때 또 공매도도 재개될 거고 또 실적에 대한 저희가 부분들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대감과 그리고 밸류에이션 뭐 이런 편안한 것들도 다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하면은 지금 반드시 로봇을 사야 된다라고 하면은 조금 이제 해외 주식에 대한 투자 관심들도 좀 가져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해외라고 하면은 많습니다만은 또 이제 저희가 관심 있는 거는 휴머노이드랑 로봇 AI니까 이제 결국은 그런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기업들은 뭐 일본의 하모닉 드라이브 시스템즈 같은 이제 부품사들, 결국 휴머노이드가 또 관심이 커지면은 저희는 부품사에 대한 관심들이 커지니까, 왜냐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관절수나 이런 것들이 증가하면서 뭐 감속기 모터 수요가 늘어나니 또 최대 수요가 결국은 그런 부품사일 수 있으니까 뭐 일본의 부품사라든지 아니면은 중국 쪽에서도 워낙 요즘 유튜브나 기사들 통해서도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만은 뭐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의 돈들을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에 걸맞는 또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서 오히려 뭐 저희가 사긴 좀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홍콩 증시에 상장돼 있는 로봇 기업들은 그래도 접근 가능하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홍콩 증시에 상장된 뭐 유비텍이라든지 아니면 일부 이제 협동 로봇 기업들 이런 쪽도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저희가 막 계속 미래만 이야기를 드리지만은 현실 속의 로봇들도 좀 보자 이야기를 드립니다. 현실 속의 로봇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 쓰이는 것들, 뭐 산업용 로봇, 뭐 물류 로봇, 옛날에 저희가 많이 말씀을 드렸던 실제 뭐 공장, 뭐 아니면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이제 그런 로봇들도 좀 보자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 지금 와서 또 보자고 하는 이유는 어쨌든 이제 계속 금리가 내려갈 것이고 여전히 경기 불확실성은 있지만은 미국 대선 불확실성 제거되면서 기업들이 뭐 아직은 조금 그런 움직임들은 없지만은 뭐 올해 하반기나 뭐 내년에 걸쳐서 본격적으로 또 설비 투자에 대한 재개들이 나올 수가 있고, 또 요즘 저희가 많이 트래킹하는 거는 뭐 일본 공작기계 수주들을 보면은 계속 전년 대비해서 지금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결국 로봇에 대한 이제 수요들도 좀 올라가니까 이제 실제 좀 실적이 찍힐 수 있는, 그러니까 수주들이 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지금은 저희가 레거시라고 생각을 하는 뭐 산업용 로봇 이런 쪽들도 오히려 지금 밸류에이션이나 이런 관점에서는 편안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뭐 미래를 보신다고 하면은 뭐 해외 부품주들, 좀 현실을 보신다고 하면은 뭐 일본이나 이런 쪽에 실적이 나는 뭐 산업용 로봇 쪽들까지 좀 시선을 넓혀서 보자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 한국에서는 주도주들 중심으로 보자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결국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사실 밸류에이션에서 벗어났고 사실 저희 목표 주가도 넘어선 상황이어서 제가 굉장히 조심스럽기는 해요. 근데 결국 로봇 기업들 본다고 하면은 뭐 미래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들을 봐야 되는 거고, 어떤 기업들이 살아남을까 하면 결국 뒤에 자본력과 기술력들이 있는 기업들을 봐야 되는데,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는 뭐 하드웨어 기술력 가장 출중하고, 그리고 작년에 삼성전자가 출가 투자를 하면서 어쨌든 이제 자회사화가 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결국은 이제 그런 관점에서 좀 협력들도 기대를 해볼 수 있으니 뭐 주도주가 괜히 주도주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최근 들어서 이제 로봇에 대한 수주가 실질적으로 현실화되고 있는 건 아닌가요? 아직 그러니까 휴머노이드나 첨단 로봇 쪽은 아직은 거의 움직임이 없는 상황이고요. 다만 작년이랑 이제 재작년이랑 좀 분위기가 달라진 거는 이제 로봇 기업들이 아직 수요는 없는데 양산을 하겠다고 양산 캐파를 들고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뭐 중국 기업들도 그렇고 테슬라도 그렇고 최근 실적 발표나 이제 여러 언론 매체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되는 거는 뭐 테슬라는 일단 올해 10,000대를 만들겠다 이 얘기를 하고 있고, 중국 기업들도 웬만한 기업들 지금 캐파 한 1,000대 정도 들고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이제 휴머노이드 기업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는 상황이라 뭐 한 40개 정도 기업이 있다고 저희가 보면은 대략 뭐 보통 평균적으로 한 1,000대 정도 수준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연간 캐파는 일단 한 4만 대, 5만 대 정도 일단 형성은 되었다. 물론 거기서 이제 팔리는 게 몇 대냐 그 관점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양산 체제가 확립이 되고 있는 점들은 또 하나의 재밌는 포인트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기가 이제 뭐 올해 하반기 정도가 본격화가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지금 늘리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테슬라도 연말까지 그렇게 키우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올해 그렇게 키워놓고 뭐 테스트로 이제 POC 관점에서 뭐 공장이라든지 뭐 물류 쪽에다가 일부 넣고 하면 내년부터는 조금
보급기에는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뭐 나중에 유튜브나 이런 영상들 보시면은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뭐 로봇들이 할 수 있는 작업들도 굉장히 제한적이고 아직은 테스트 성격이 강해서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시기는 아닐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은 조심스럽게 들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뭐 양산화를 준비한다는 것 자체가 그 안에 들어가는 부품들에 대한 수요는 좀 늘어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되게 재밌는 이야기인데 작년에 그 일본의 하모닉 드라이브 시스템즈 워낙 잘 아실 네. 그 감속기 업체가 실적 발표를 할 때 코멘트를 했던 부분들이 되게 인상 깊었었는데 24년도 가이던스를 이제 발표할 때였어요. 뭐 대략 매출액으로 한 400억엔 안 되는 가이던스를 제시를 하면서 거기서 한 10%가 휴머노이드한 감속기 매출이 나올 거라고 코멘트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난리가 났었죠. 저도 그렇고 뭐 해외 애널리스트 분들도 그렇고 그래서 10% 굉장히 의미가 있다. 근데 몇 대 기준인데 10%라고 하느냐라고 역추정을 해봤을 때 지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한 1000대 정도 수준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000대 수준인데 부품사의 매출단에서 임팩트가 10% 정도 나온다라고 하는 거는 적지 않은 영향이니까 지금 저희가 뭐 4만 대, 5만 대 캐파가 있고 뭐 가동률이 10%밖에 안 된다 하더라도 뭐 또 기대감대로 올라갈 수 있으니까 조금 말씀하신 대로 부품사에 대한 임팩트는 굉장히 클 거다. 적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실제로 하모닉 드라이브 시스템즈가 뭐 한 50% 이상 올랐습니다. 주가가 거의 100% 가까이 최근에 급상승을 한 상황이어서 우리나라는 좀 어떻게 보면은 기대감 중심이라고 하면은 일본은 기대감과 좀 현실적인 접근이 가능한 부분들에서 조금 더 편안한 부분들이 있다. 아무래도 일본 부품사들의 경우에는 이제 기술력도 있고 워낙 또 업력도 많고 실제 또 실적도 찍히는지라 네.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비교적 편안하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그때 코멘트가 동시에 나왔던 거는 그 회사가 봤을 때 지금 휴머노이드 회사가 주요 회사 10개 정도 있다. 근데 거기서 한 4, 5개 정도가 우리랑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또 구체적으로 코멘트를 해준 상황이어서 거의 절반 가까이네요. 네. 한국보다는 어떻게 보면 좀 컨빅션을 가지기에는 용이하지 않았나. 물론 제가 뭐 일본을 좋아하거나 일본 종목을 사라라고 이렇게 종용을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현실적으로 이야기들 저희가 듣고 봤을 때 조금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확신을 가지기에는 훨씬 편한 부분들은 있지 않나. 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 로봇 부품 쪽에서는 일본 기업들이 거의 독과점 아닌가요? 그렇죠. 뭐 하모닉 드라이브 시스템 제가 예전에 추정을 해봤을 때 글로벌 MS가 한 60-70% 정도 차지를 했었던 부분들이 있고 나머지가 과거 구일본전사 현 니덱 자회사 니덱 심포가 한 10%에서 20% 정도 그리고 나머지를 중국의 리더 드라이브라고 하는 회사가 나눠 갖고 있는 상황으로 봤었기 때문에 거의 뭐 독과점 돼 있는 시장이고 거기서 압도적인 강자가 일본의 하모닉 드라이브 시스템즈였다. 그럼 국내 부품사들이 그런 일본과의 경쟁에서 좀 우위를 가져가기 위한 전략이 좀 있을까요? 사실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이유가 저희 강점은 사실 가격이거든요. 네. 왜냐면은 성능이야 뭐 저희 기업들도 다 인정하십니다. 일본이 앞서 있고 저희가 뒤쳐져서 후발주자로 이 시장에 들어왔으니까 결국은 경쟁력을 낼 수 있는 거는 납기라든지 아니면 이제 가격적인 부분들인데 일단 납기는 저희가 재작년 정도만 해도 경쟁력이 있었어요. 왜냐면은 그때 이제 감속기 쇼티지가 있었기 때문에 뭐 일본에서 감속기 주문하면 1년 정도 걸렸어가지고 저희는 뭐 3개월, 6개월 이내로 공급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게 강점이었었고 가격도 쇼티지니까 당연히 일본 감속기가 비쌌었고 우리가 한 30-40% 정도 저렴했었지만 이제는 그런 쇼티지가 다 해소가 된 상황이어서 뭐 납기도 가격적인 경쟁력도 조금 우위를 보이기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결국은 이제 성능과 뭐 레퍼런스 측면에서는 조금 저희가 승부를 보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운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은 저희가 이기려면은 더 경쟁력 있는 가격과 그리고 또 더 훌륭한 레퍼런스를 이제 쌓아야 되는 부분들인데 아직 이 우리나라 전방에 있는 우리나라 로봇을 하는 우리나라 완제품 기업들이 뭐 의미 있게 물량이 못 올라가고 있고 거기 결국은 저희가 이제 우리나라 부품들을 써줘야 저희가 그런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들인데 아직은 뭐 우리나라 앞에 전방의 로봇 기업들도 물량을 많이 못 만들고 거기에 들어간 부품 수도 당연히 적을 수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선순환보다는 좀 악순환에 놓여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국내 부품사들 입장에서는 해외 수출도 많이 현재로서는 좀 제한적인 상황인 건가요? 트라이는 계속 하고 계시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뭐 선택지가 하모닉 드라이브 시스템즈와 뭐 리더 드라이브, 니덱 이렇게 다양하게 있다 보니까 뭐 특출난 그런 경쟁력이 없는 한 조금 선택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 그리고 저희가 예전부터 말씀을 드리는 거는 감속기가 결국은
되게 취약한 또 부품입니다. 이게 저희가 토크를 키워주고 중요한 부품이지만은 또 이 감속기가 탄성체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충격에 되게 약해요. 성능에 대한 부분들보다도 또 이제 퀄리티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겁니다. 일본의 뭐 로봇 기업들이 우리나라 부품을 쓰기에는 아직 검증이 안 됐다고 보는 거니까 테스트를 한 2, 3년 정도 하시는데 뭐 그 테스트 시간 고려해도 아직 당장 뭐 수주가 나오기엔 조금 이른 부분들이 있으니까 좀 이제 중장기적으로 제가 바라보는 그림들은 어쨌든 우리나라 로봇 기업들, 우리나라 정부 차원에서 국산화율을 더욱더 높여가는 정책들을 펼쳐가면서 우리나라 기업들 커져가고 부품 많이 쓰고 그리고 또 부품들 가격 하락하고 레퍼런스 쌓이면서 우리나라 기업들 경쟁력도 커지고 또 우리나라 부품사들은 해외도 나가는 그런 로드맵들이 좀 구체적으로 그려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도 굉장히 좀 응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현실은 좀 녹록지는 않다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제 반도체 소부장 쪽도 예전에는 보면은 이제 일본 기업들이 거의 독과점을 했었다가 정부가 실질적으로 이제 좀 국산화를 하자라고 얘기를 하면서부터 내수 수요가 좀 많아지고 그러면서 글로벌 경쟁력들도 국내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하나둘씩 이제 채워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이제 로봇 부품 쪽에서도 정부의 지원이 좀 더 구체화되는 것들이 좀 나와줘야 좀 경쟁력이 더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좀 해주신 것 같네요. 실제로 저도 좀 공부를 해보니까 이제 엔비디아와 테슬라의 서플라이 체인 관련 부품 기업들이 거의 다 뭐 일본, 대만 기업들이지 국내 기업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국내 대기업들이 워낙 또 다 지금 로봇에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와중에 국내 부품사들을 가급적으로 좀 써주는 입장이 좀 된다고 하면 같이 또 상부상조되면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장시켜줄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아직 현재로서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거네요. 네, 중국도 보면은 정책적으로 국산 부품을 70% 이상 쓰라고 규정을 해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리더 드라이브 같은 기업들도 육성이 되고 다른 뭐 소부장 부품들이 다 크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 또 그게 중국 로봇들의 경쟁력으로 나오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어서 우리나라 좀 그렇게 이제 정책적으로 좀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긍정적인 거는 이제 우리나라 로봇 기업들이 다 외국 부품 쓰는 거는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부품이 많이 안 쓰이는 것들은 이제 시장에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도 계속 국산화율을 올려가기 위한 이제 그런 방안들 시행책들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계시고 뭐 아까 뭐 휴머노이드 이야기도 좀 잠깐 드리긴 했지만 뭐 그런 것들도 뭐 연합해서 좀 공동 개발하자 이제 이런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는 거는 뭐 긍정적이니까 좀 하반기 이후에 좀 정책적으로 그런 구체적인 규제들이나 아니면은 방안들이 좀 나오는 거를 기대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좀 더 중장기적인 투자를 뭐 로봇 부품 쪽으로 한다고 하면 일단 그래도 좀 일본 쪽에 그런 독과점 되어 있는 기업들 위주로 좀 살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좀 이런 의견이신 거예요.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 기업인 이제 하모닉 드라이브를 우리가 좀 더 공부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네. 또 한편으로는 이게 로봇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때 결국 로봇이 많은 이제 인력을 많이 대체해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지금 우리나라는 기존까지 이제 제조 강국으로서 사실 경제에 굉장히 큰 성장을 이뤄냈던 저희 대표적인 국가였는데 그 로봇이 이제 각 공장에 들어오면서 이 제조에 대한 굴기를 확 바꿔버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또 들어요. 네.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이 로봇을 누가 차지할 수 있느냐, 로봇의 패권을 차지하는 국가가 나중에는 제조 굴기를, 제조에 대한 패권을 가져갈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만약에 그런 국면에서 우리나라의 로봇이 글로벌 경쟁력이 좀 없다면 이거는 제조 굴기까지도 좀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정확하게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고 뭐 로봇이 예전에는 뭐 로봇 되게 가볍게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제 그 로봇이 주는 무게감 자체가 굉장히 달라졌다고 생각이 들어요. 뭐 한국에서 항상 한국의 이제 전략 수출 아이템이 뭐 반도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앞으로 로봇은 그 이상의 좀 위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이미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로봇을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게 어쨌든 미국은 이제 제조 공장들을 예전부터 뭐 리쇼어링 정책을 통해서 제조 공장들을 다 미국으로 다시 또 불러들이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일할 사람이 없다는 거고 또 임금은 속된 말로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 제조업을 부활시키기가 좀 어렵다는
사실 모순된 부분들도 있습니다. 결국 그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의 또 정부 차원에서 뭐 휴머노이드나 이런 로봇 AI를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있다는 이야기들도 있고, 결국 중국도 저희가 인구는 많지만은 한자의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한국과 마찬가지로 인구 절벽이 예상이 되고 있고 인구가 앞으로 부족해질 상황이어서 결국 미국과 이 중국같이 국가적인 경쟁력을 가져가려고 하는 나라들은 적극적으로 로봇 투자를 하고 있으니 우리나라도 그 흐름에서 결국 뒤처질 수가 없지 않을까. 더 뒤처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 입장에서도 저는 이제 처음에 리쇼링 정책을 하면서 이제 제조 굴기를 다시 회복시킨다라고 봤을 때, 야, 이게 지금 한다고 이 중국과의 경쟁의 우위를 점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막상 이제 로봇 시장이 빠르게 커가는 걸 보면서 야, 이 로봇을 선점한다면 가능하기도 하겠다라는 생각까지 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또 다시 생각해보면 지금 로봇 시장을 냉정하게 바라봤을 때 로봇조차도 경쟁 우위가 중국이 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더더욱이 그래서 미국이 더 로봇에 대한 투자를 하려고 하는 것 같고, 네. 그 와중에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 네. 참 이 부분이 많이 고민이 되더라고요. 중국 이야기를 많이 들고 싶어서 중국 이야기를 많이 드리는 건 아닌데, 중국에 대한 좀 확실히 그 경각심들은 좀 가져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가 반드시 뭐 중국을 따라야 된다 이런 이야기는 아니지만 본받을 건 또 본받고 저희가 또 추종해야 될 부분들은 추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요즘 이제 저도 계속 공부를 해야 되니까 논문들이나 이런 것들 되게 많이 찾아봅니다. 뭐 로봇 AI도 그렇고 휴머노이드도 그렇고 뭐 각 유명 대학 연구기관들 나오는 보고서들 다 찾아보고 있는데, 보면은 대부분이 중국 분들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MIT라고 해도 대부분 이제 보고서에 나와 있는 이름들은 이제 중국 분들. 뭐 카네기 멜론 대학, 로봇을 유명한 게 또 카네기 멜론 대학교인데 거기도 다 중국 분들. 뭐 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미국도 사실 저희가 엄청나다, 뭐 피규어, 테슬라 잘한다고 하지만 또 거기서 상당 부분 중국 분들이 또 개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어서, 약간 이제 저희가 우려를 하는 거는 이제 그렇게 공부를 하고 개발하신 분들이 또 중국으로 돌아가서 창업을 하고 또 아이템을 만든다고 하면은 그건 또 어마어마한 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서, 미국은 그걸 모르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트럼프가 됐고 계속 그 기술 경쟁들은 심화가 될 거고, 근데 저희가 그래서 뭐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중국 로봇에 대한 이제 기술 규제들을 앞으로 계속 할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문제는 이제 과거 미국이 반도체를 중국을 견제를 했을 때와 다르게 중국은 이미 내재화나 이런 것들이 로봇 쪽에서는 상당 부분 또 진행이 되어 있으니까 이제 결국 우리도 이런 걸 본받아야 되는 거죠. 일단 내재화를 우리도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해외의 어떤 그런 규제나 정책들에 휘둘리지 않는 체질들을 좀 만들어 놓고 인력들도 적극적으로 양성을 해야 된다. 나중에 뭐 링크드인이나 이런 걸로 요즘 저희가 뭐 스토킹을 하는 건 아니지만은 관련된 연구 인력분들의 스펙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학력이나 이런 것들도 보면은 다 기계공학 출신, 뭐 전기공학, 전자공학, 컴공 출신 분들이 많이 또 활약을 하고 계신 상황들이니까 우리나라도 뭐 이제 그런 관련된 인력들을 육성할 수 있게끔 좀 정책 차원에서도 지원해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되게 대승적 차원의 이야기들이긴 한데 중국이 확실히 많이 앞서 나가 있다. 그건 부정할 수 없다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도 사실 지금까지 제조 굴기로 이만큼 성장해왔던 국가이기 때문에 제조업을 놓칠 수는 없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 제조업을 놓칠 수 없음에 따라서 로봇을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또 국내 대기업들이 다 로봇에 하나같이 뛰어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지금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최대주로 올라간 것만 시장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뭐 SK, 포스코, 하나 등등 다수의 대기업들이 특히나 제조 굴기로 성장해온 국가 기업들은 다 로봇에 하나둘씩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런 움직임이 앞으로 더 확장됐으면 확장됐지 줄어들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맞나요? 저도 그렇게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결국은 그래도 우리나라가 계속 안 좋은 이야기만 드렸지만은 긍정적인 거는 대기업들이 투자를 하려고 한다, 투자도 하고 있고 관심을 놓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뭐 정부 차원에서 지원까지 뭐 이 당연히 이루어지고 있긴 하지만 더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그래도 우리도 해볼 만한 상황이다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대기업들이 계속 방금 말씀 주신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비롯해서 SK그룹 같은 경우는 뭐 윌로보틱스, 뭐 포스코 등등 다양한 이제 투자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알게 모르게 해외 기업들에도 투자를 많이 하고 계세요.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투자한 것만 많이 보이지만은
피규어에도 저희가 투자를 한 걸로 알고 있고 뭐 원엑스라고 하는 휴머노이드 기업에도 일부 투자를 한 걸로 알고 있고 이 흐름을 따라가기 위해서 이제 수면 아래에서는 좀 움직임들이 있으니까 그게 가시화되고 좀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나오게 됐을 때 그런 부분들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은 합니다. 그럼 냉정하게 딱 현재 시점에서 바라봤을 때 우리나라 로봇 기업들과 미국, 중국 기업들과의 그런 경쟁력을 좀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의 현 주소는 어떤가요? 뭐 순위로 따지자면은 원래는 우리나라가 항상 뭐 4등, 5등을 이제 중국이랑 다투고 있었었고 뭐 1, 2, 3등은 뭐 미국, 일본, 독일이 나눠 가졌었고 우리가 이제 4등, 5등을 다퉜는데 이제는 뭐 중국한테 밀려난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뭐 5등에서 한 6등 정도? 제가 봤을 때는 이탈리아도 굉장히 잘하거든요. 이탈리아도 이탈리아 공과대학교에서 뭐 여러 가지 기술 인력들을 많이 크고 있는 상황이어서 약간 유럽과 그래도 어깨는 나란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다만 이제 좀 더 투자를 하고 더 노력할 부분들은 많이 보인다 생각은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그렇게 글로벌 기업들과 어깨를 어느 정도는 좀 견주고 있는 기업들은 대표적으로 어떤 기업이 있는 거예요? 뭐 사실 레인보우 로보틱스인 거죠. 왜냐면은 휴보라고 하는 한국의 휴머노이드를 만든 회사이고 그 휴머노이드를 만들었다는 게 뭐 아무 기술이 없어서 만든 건 절대 아니거든요. 거기 들어간 부품부터 해서 제어 알고리즘까지 다 내재화가 되어 있고 그걸 바탕으로 또 작년에 뭐 RBY1 이런 양팔 로봇도 개발을 했고 뭐 다양한 계속 그 아이템들 만들고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는 어깨를 충분히 나란히 할 수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우리나라에서는 한 개 기업만 꼽아보자고 하면은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정도를 계속 지켜볼 만하다. 그래서 삼성이 투자를 한 이유도 알겠다 생각은 합니다. 네. 근데 그전에는 이제 협동 로봇 쪽으로 두산 로보틱스가 워낙 세계적인 경쟁 우위를 좀 점하고 있지 않았었나요? 네, 맞습니다. 뭐 그러니까 상용화 가능한 로봇단에서는 또 협동 로봇이 있고 사실 협동 로봇에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보다도 매출 규모가 훨씬 크고 미국, 뭐 유럽, 해외에서도 다수 팔리고 브랜드 이미지가 훨씬 강한 건 두산 로보틱스이기 때문에 또 이런 로봇 분야마다 좀 나누어서 보면은 협동 로봇은 또 두산이 잘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고 다만 이제 기술 관점에서 봤을 때는 휴머노이드나 이런 걸 생각을 했을 때는 레인보우가 조금 더 앞서 있는 측면들이 있다. 근데 두산도 뭐 놓고 있는 건 아닙니다. 뭐 휴머노이드를 뭐 하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는 아니지만은 저도 공감하는 부분들은 뭐 휴머노이드가 정답은 아니다라고 생각은 해요. 굳이 우리 인간의 형태를 띌 필요가 없다 생각을 하고 바퀴 달린 로봇에다가 그냥 로봇팔 하나만 있어도 충분히 효용 가치는 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두산 로보틱스가 바라보는 거는 본인들의 그런 협동 로봇이라고 하는 아이템을 뭐 다른 이제 모바일 로봇에다 부착을 하고 거기에 AI랑 소프트웨어를 접목을 해서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로봇을 만들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뭐 말이 그게 휴머노이드가 아니지 결국 저희가 지능형 로봇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공통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양사가 좀 전략은 다르지만은 좀 그런 누가 이길까 이런 관점에서 보는 것도 하나의 또 흥미로운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쵸. 하긴 우리가 이제 사람이 실제 공장에 가서 일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정말 뭐 모든 걸 다 뛰어나게 잘하지 않더라도 특정한 업무를 단순 반복하는 거에 있어서만큼은 좀 잘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또 값이 싸면 기업들이 그 로봇을 더 많이 쓸 테고 물론 이제 기술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정말 사람의 모습을 본딴 휴머노이드 로봇이 가장 뭐 끝판왕일 수는 있겠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상용화된 로봇들은 굉장히 좀 많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 로봇 시장이 많이 치열해질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이제 국내 다른 후속 기업들 있잖아요. 그런 중소기업들의 경쟁 우위가 좀 있을까라는 생각도 있으면서도 좀 틈새 시장을 노리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우리나라가 이제 뭐 휴머노이드 로봇 AI 이런 걸 하면은 좋겠지만은 사실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 겁니다. 그런 것들을 개발을 하려면 뭐 최근에 그런 빅테크 기업들 뭐 아니면 글로벌 대기업들이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AI 투자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해외 기업들 뭐 피규어도 그렇고 아니면 이제 작년에 로봇 AI 쪽에서는 피지컬 인텔리전스 뭐 이런 회사들도 있고 수조 단위의 기업 가치를 주면서 투자를 하는데 투자 금액 규모 자체가 다릅니다. 일단은 뭐 5천억 원 거의 뭐 수천억 원 단위 또는 많게는 수조 원 단위로 돈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뭐 어제 기사를 봤는데 1분기 때 지금 중국 쪽에서 투자가 나온 게 6천억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들이 그런 개발에 들어가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뭐 규모의 경제, 투자의 규모 측면에서는 그걸 이길 수가 없으니까 뭐 휴머노이드 로봇 AI를 하기 또 어려울 수도 있겠다 생각은 합니다. 다만
그걸 꼭 해야 되나 생각도 하고 있고 결국은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니치한 마켓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을 거다 생각을 하는 게 지금 이제 너도 나도 다 휴머노이드 로봇 AI를 하겠다고 했을 때 지금 누가 앞으로 이길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뭐 테슬라가 이길 수도 있고 중국이 이길 수도 있고 워낙 많이 생기고 있으니까 그 패권을 가져갈 기업들이 잘 안 보이는 부분들이 있는데 엔비디아는 이미 패권을 가져갔다고 보여집니다. 뭐 거기 들어가는 반도체 칩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로봇을 개발하고 AI를 개발하는 데 필요한 뭐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이나 이런 개발 도구들을 뭐 통합적으로 제공을 해주고 있으니까 모든 기업들이 지금 엔비디아에 또 종속이 되어 있거든요. 결국은 지금 상황에서 그 패권은 사실 로봇 기업들이 아니라 엔비디아가 가져가고 있듯이 우리나라도 그럴 만한 아이템들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이게 되게 꿈을 그리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지금 휴머노이드 저는 아직 멀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하드웨어적으로 너무 부족해서 뭐 배터리도 그렇고 반도체 칩도 그렇고 모터나 이런 기술들도 아직 많이 멀었거든요. 뭐 배터리 같은 경우도 지금 리튬이온 배터리로는 지금 4시간도 구동을 못할 겁니다. 간단하게 걷고 움직이는데 나중에 거기에 온디바이스로 AI를 돌리고 컴퓨터를 돌린다고 하면은 아마 1분 탁 돌고 픽하고 쓰러질 거예요. 왜냐하면 배터리 파워가 부족하니까 용량도 부족하고 공기전지 배터리라든지 저희가 생각지도 못했던 들어보지도 못했던 뭐 새로운 패러다임의 배터리를 먼저 저희가 개발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지금 저희가 모터를 많이 쓰는데 모터가 또 파워가 부족하거든요. 결국은 저희가 생각하는 휴머노이드는 막 뭐 5kg, 10kg 드는 게 아니라 뭐 사람도 한 손에 들고 이런 인간의 신체적 능력을 뛰어넘는 로봇들을 생각을 하는 건데 그런 걸 하려면 모터는 결코 불가능하다 생각을 해서 뭐 인공근육이라든지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까지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분야가 휴머노이드 로봇 AI가 아니어도 이런 요소 기술들을 개발한다고 하면은 충분히 경쟁력은 있을 것 같다. 뭐 일례로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는 로보티즈가 있어요. 저희가 액추에이터를 하는 회사인데 뭐 저희가 뭐 배송 로봇이나 이런 쪽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지만은 그 액추에이터가 뭐 예전에 로봇 개발할 때 많이 쓰였었는데 지금 또 흐름이 개발이 확대되는 흐름으로 가고 있으니까 연구개발 플랫폼들이 또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 그 연구개발 플랫폼에 또 수요가 늘어나면서 액추에이터가 같이 또 많이 팔리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게 어떤 개념인가요? 이제 저희가 AI를 개발을 하려면은 물리적인 데이터들을 쌓아줘야 되는데 물리적인 데이터를 예를 들어서 테슬라의 옵티머스 가지고 쌓을 수도 있지만은 너무 비싸니까 싼 저렴한 연구 플랫폼들이 나오고 있어요.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만든 알로하나 이제 이런 것들이 그런 류의 플랫폼들인데 그런 플랫폼들 만들려면 또 부품들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는 뭐 하이엔드급의 부품들은 안 들어갑니다. 뭐 환하게 만든 모터, 뭐 하모닉 드라이브가 만든 감속기가 들어가는 건 아니고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이제 과거부터 연구 플랫폼에 최적화되어 있던 조금 이제 저렴하지만 성능이 나쁘지 않은 그런 액추에이터들이 많이 쓰이고 있는데 그게 또 로보티즈 액추에이터가 다수 쓰이고 있거든요. 알로하에도 들어가고 있고 뭐 다른 로봇 개발 플랫폼에도 다수 들어가고 있고 결국 실질적으로 이렇게 연구 수요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또 이제 그 걔를 따라갈 수 있는 우리나라 기업이 어딘가 보면은 로보티즈가 있더라. 왜냐면은 그 액추에이터라고 하는 니치하긴 하지만은 또 하나의 또 경쟁력 있는 아이템을 하니까 실적 성장도 이루어지고 있고 마진 개선도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또 저희가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가 로보티즈 액추에이터 하면은 그걸 왜 써야 되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로봇 개발하신 분들은 거의 99.9% 로보티즈를 알 겁니다. 모르실 수가 없을 거예요. 왜냐면 처음 로보틱스라고 하는 그 학문에 입문을 하실 때 뭐 슬램 이런 자율주행도 그렇고 아니면 로봇들 관절 움직이고 하는 그런 것들에 다 로보티즈의 플랫폼들이 쓰였었으니까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근데 결국 과거에 로봇을 개발하셨던 분들이 지금 또 휴머노이드 AI 개발하고 계시는 거니까 지금 더 수요가 늘어났으니까 또 똑같이 쓰고 계시는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제 보실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뭐 약간 이제 세미나나 이런 거 다녀보면은 우리나라 엔비디아 같은 물론 좀 결은 다르지만은 그런 기업이 또 로보티즈가 될 수도 있겠다. 왜냐면 그 플랫폼 쪽에서의 부품을 저희가 꽉 잡고 있으니까 기대하는 거는 그런 플랫폼에 쓰이다가 점점 이제 하이 레벨로 그러니까 상용화 가능한 로봇들의 부품으로 들어가는 걸 또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회들도 좀 바라봐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그나마 또 이렇게 재밌게 생각을 하는 기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이번 CES에서 그 디지털 트윈이라는 개념을 입힌 게 말씀하셨던 그 플랫폼과 좀 일맥상통한 건가요? 네. 또 아이작 심이라고 하는 시뮬레이터도 있고 올해 또 공개를 했던 게 코스모스라고 하는 건데 그건 또 이제 물리적인 데이터를 저희가 물리적인 움직임을 통해서 쌓기도 하지만 시뮬레이터를 통해서 쌓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생성 AI로 해서 요즘 영상에 대한 생성 AI 적용도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제 팔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근데 영상으로 제가 팔이 움직이는 것처럼 만들어서 그 데이터를 쌓는 방법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또 코스모스를 공개하기도 하고 어쨌든
뭐 다 써야 되긴 하지만 물리적인 데이터도 써야 되고 시뮬레이터도 써야 되고 다 하지만 그걸 통합적으로 엔비디아가 제공을 해주니까 뭐 너도 나도 엔비디아를 쓰는 겁니다. 뭐 아마 피규어도 쓸 거고 원엑스도 쓸 거고 중국 기업들 유니트리도 쓰고 있고 협동 로봇에서 유니버셜 로봇도 쓰고 있고 우리나라 기업들도 다수 그 플랫폼 안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뭐 어떻게 보면 패권은 엔비디아가 가져갔을 수도 약간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요즘 젠슨 황께서 나오셔가지고 항상 요즘 퍼포먼스로 보여주시는 게 가운데 서 계시고 옆에 휴머노이드 로봇들 쭉 영상으로 맞아. 띄워놓는 게 재밌기도 하지만 되게 무서운 거기도 하거든요. 어차피 여기 다 우리 거 GPU 쓰고 있고 우리 플랫폼 쓰고 있는 거다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여서 엄청난 야심이기도 하다 생각은 합니다. 네. 그 엔비디아가 날이 갈수록 무서워지는 기업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만큼 그 반도체 핵심 칩 하나를 개발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무시한 또 파급력이 있다라는 게 그렇죠. 젠슨항이 이런 세상이 올 거라고 예측하지 못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가다 보니 그랬고, 근데 또 빠르게 대응을 했던 거고, 근데 결국 반도체라고 하는 게 다른 데도 많이 쓰이지만 로봇에도 결국 쓰이니까 하나의 요소 기술을 잘 잡아두면은 여기저기 전용이 좀 가능하다. 그래서 배터리도 되게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아직 로봇이 상용화되고 뭔가 현실화되기에 좀 멀었다고 생각을 하는 이제 그 배경에 뭐 통신이라든지 뭐 보안 기술 이런 것들도 더 발전을 해야 돼서 그런 부분들이어서 우리나라가 뭐 누가 그런 걸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요소 기술들을 잡아간다고 하면은 기대해 볼 만하다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런 물리적 AI를 통한 어찌됐든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한 테스트를 계속 해야 되는데 거기에도 일정 부분의 액추에이터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그 액추에이터에 있어서 너무 막 하이엔드급의 액추에이터가 필요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좀 보급형화 될 수 있는 액추에이터가 필요한데 그거를 지금 로보티즈의 액추에이터가 좀 노리고 있다. 이미 실제 많이 쓰이고 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사실 뭐 성능도 성능이지만 로보티즈는 뭐 통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 좀 개방형으로 설계가 되어 있어서 개발자들이 뭐 이것저것 커스터마이징하고 만지기가 편안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엔비디아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칩을 저희가 또 많이 쓰는 게 AI 개발자분들이 많이 쓰는 이유가 뭐 쿠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종속이 된 건데 그렇죠. 비슷하게 액추에이터도 뭐 통신이나 이런 것들 다 열려 있으니까 좀 편안하다 이런 관점에서 개발자분들이 많이 쓰고 계시는 거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로보티즈를 처음 유튜브나 이런 리포트 등에서 공부를 했을 때는 배송 로봇 만드는 기업이구나, 일개미 집개미 만드는 기업이구나 했는데 제가 로보월드라는 전시회를 갔는데 로보티즈 전시관에 로봇은 없고 다 액추에이터만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아니, 뭐 이게 다 잘 돌아간대요. 막 종류가 많대요. 그래서 뭐 그때 이 뭐지? 이 기업은 이걸로 돈 버는 건가? 해서 또 찾아보니까 실제 매출 비중의 거의 90% 가까이가 액추에이터로 나오고 있었고 그 다이나믹 셀이라고 하죠, 이름을. 그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 커스터마이징화 돼가지고 이제 맞춤형으로 다 제작이 가능하다라는 거를 보니까 이 기업은 사실 액추에이터 기업인데 왜 다 배송 로봇 기업으로만 알고 있지?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실제로 거기에 또 내재화도 되어 있어서 마진도 한 20% 정도 넘게 나옵니다. OP 마진 기준으로 사업보고서에 다 나와 있는데 뭐 마진도 좋고 하니까 저는 액추에이터를 좀 더 강력하게 좀 드라이브를 걸어야 되지 않나 생각은 하고 있고, 물론 이제 배송 로봇도 부품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완제품 쪽으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었는데 아직 배송 로봇 시장은 이제 막 개화하고 있는 단계고 실질적으로 실적이나 이 수익성을 다 가져다 주는 건 액추에이터니까 뭐 아직까지는 좀 액추에이터 기업으로서 오히려 또 관심 있게 보시는 것도 재밌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예전에 뭐 달파 챌린지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2015년도에 휴머노이드 막 여러 경연도 하고 카이스트의 그 휴보, 레인보 로보틱스의 휴보가 1등을 했던 그 대회에 보시면은 놀랍게도 로보티즈도 나갔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거기 똘망이라고 하는 휴머노이드를 가지고 나갔었었고. 아, 휴머노이드로요? 네. 나중에 그 로보티즈 본사 가보시면은 거기 막 휴머노이드도 하나 서 있거든요. 연구 플랫폼이긴 하지만 이제 뭐 그런 기술력도 있는 회사니까 한번 눈여겨보시는 것도. 네. 오랜 기간 동안 LG가 2대 주주로 투자를 한 기업이기도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분 8, 9% 정도 보유를 하고 있고, 원래는 사실 냉정하게 말하면 아무 시너지가 없었던 걸로 보여져요. 일부 저희 부품을 좀 써주거나 하는 용도였을 것 같은데, 그래도 작년부터는 뭐 배송 로봇 사업 쪽에서 사업 협력이 본격화되고 있고, 뭐 언론 보도들 통해서 나온 거 보면 올해 뭐 40대 정도 뭐 주문을 했다, 뭐 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조금 협력이 가시화되면은, 그리고 또 뭐 삼성과 레인보우의 관계처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뭔가 사업 협력들이 나온다고 하면은 뭐 비슷한 스토리들을 또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각각의 국내 대기업들이 로봇에 막 투자를 하는데 LG가 유난히 국내 중소기업들에 좀 산발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엔젤 로보틱스에도 투자를 하셨고 그 최근에는 또 작년부터 해서 베어 로보틱스에도 투자를 계속 하시면서 이제는 이제 연결화까지 하고 계신 상황이고 또 알게 모르게 투자를 되게 많이 하십니다. 네. 근데 저희 채널에는 또 로봇에도 관심이 많고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 액추에이터라는 개념이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액추에이터 조금 간단하게 설명 가능하실까요? 액추에이터는 그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구동 모듈입니다. 그러니까 모듈화된 부품이라고 보시면 되고 저희가 흔히 로봇 쪽 하면은 뭐 감속기, 모터 각각 개별 부품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실 텐데 액추에이터는 조금 큰 포괄적인 의미에서 그러니까 모터랑 감속기가 또 결합이 됐고 거기에 뭐 통신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기능들이 결합된 그러니까 말 그대로 관절에다 딱 넣으면 바로 구동 가능한 그런 모듈화된 부품이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체형 부품이라고 보시면 되고 거기에 모터, 감속기 다 들어가고 모터, 감속기 뭐 이런 것들이 내재화가 되어 있다.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국내 기업 중에 하이젠 R&M이라는 기업이 네. 올해 그 휴머노이드에 들어가는 뭐 이 액추에이터를 개발한다고 해가지고 주가가 엄청 올랐는데 맞습니다. 네. 근데 그 기업과 로보티지랑 좀 비교하면 어떤가요? 어떻게 보면 좀 하이젠 R&M 같은 경우는 뭐 산업용 로봇이라든지 이제 이런 쪽으로 모터를 이제 주력으로 납품을 했었던 기업이고, 그러니까 로보티즈는 좀 이제 연구 플랫폼 쪽, 하이젠 R&M은 뭐 바로 이제 상용 가능한 그런 수준의 부품들을 했었으니까 조금 바라보는 시장이 달랐던 거다. 원래는 뭐 하이젠 R&M도 이제 앞으로 뭐 휴머노이드나 이제 이런 쪽으로 가시겠지만 기존에는 뭐 산업용 로봇, 뭐 협동 로봇 이런 쪽에 많이 쓰이던 부품이었고 아마 로보티즈랑 하이젠 R&M이 점점 사업 분야가 비슷해지지 않을까. 그리고 바라보는 부분들은 비슷할 거니까 유사해질 거다. 다만 이제 원래 했던 사업들은 조금 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래나 저래나 여러 가지로 좀 살펴보는 공부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국내에도 이렇게 좀 알게 모르게 니치한 마켓에서의 기회가 좀 숨어 있다라는 것도 좀 흥미로웠던 것 같습니다. 제가 또 한편으로 궁금한 게 결국 이 로봇 시장의 패권을 누가 잡을까인 거거든요. 이게 중국이냐 미국이냐인 것도 흥미로운데 만약에 뭐 미국을 잡는다면 미국 중에서도 누굴 거냐. 사실 지금까지는 다들 테슬라만을 바라봐왔거든요. 워낙 자율주행 시장에서도 좀 선도를 했고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해서도 오랜 기간 동안 계속 언급을 했었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엔비디아의 그 CES에서 발표 이후로 그 엔비디아인가? 그런 이제 또 시장에서의 흥미가 많이 도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물론 뭐 이거를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혹시 좀 더 가능성이 높은 쪽은 어디라고 생각하시는지. 사실 비슷한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뭐 하드웨어가 이기냐, 소프트웨어가 이기냐부터 해서 뭐 미국이 이기냐, 중국이 이기냐 이제 다양한 질문들을 주셨고 저도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물론 정답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엔비디아 같이 좀 전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기업들이 우위를 좀 가져갈 가능성이 높겠다 생각을 했었었고 그건 부품이나 인프라적인 성격이 아니라 로봇 단에서 본다고 하면은 지금이야 뭐 휴머노이드 만드는 기업들이 뭐 40개, 뭐 앞으로 뭐 100개, 1000개까지도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저희 휴대폰도 뭐 한두 개 뭐 아이폰, 삼성 쓰는 것처럼 자동차에서는 뭐 일부 몇 개 손가락 현대차, 뭐 토요타 뭐 이런 것들 쓰는 것처럼 앞으로 이제 좁혀져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럼 어떤 기업들이 그렇게 우세를 가져갈 수 있을까라고 하면은 예전에는 저희가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를 또 나눠서 보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드웨어가 이긴다, 소프트웨어가 이긴다. 근데 이제는 둘 다 하는 기업들이 이길 수밖에 없겠다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둘 다 중요하거든요. 제가 애매한 대답이지만 그렇죠. 이 로봇은 사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결합인 거잖아요. 네. 결국 지금이야 AI가 뜨면서 소프트웨어 잘하는 기업들이 패권을 가져갈겠구나라는 생각도 하지만 결국 또 뒤에서는 하드웨어가 중요해질 거예요. 왜냐면 아무리 머리가 좋고 똑똑해도 제가 요즘 이제 많이 비유를 드는 게 제가 예를 들어서 피파라고 하는 축구 게임을 정말 잘합니다. 한국에서도 막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잘하는 랭커인데 잘하세요? 못합니다. 만약에 이제 그렇다고 하면은 제가 이제 조기 축구회를 나갔어요. 일요일마다 나가는데 속된 말로 개발인 겁니다. 어디 차면 공이 다 이상한 데로 날아가고 그러니까 아무리 좋아도 하드웨어적인 움직임들은 또 하드웨어에서 잘 받아주지 못하면은 어려운 부분들이니까 결국 지금부터 그걸 같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던 이유는 요즘 이제 빅테크들 뭐 구글, 메타, 뭐 오픈 AI 이제 이런 기업들이
다 하드웨어 기업들 투자를 하고 있어요. 사실 AI가 패권이라고 하면은 본인들 AI만 잘해서 그거를 이제 하드웨어 기업들에다가 뭐 OS 형태로 넣거나 소프트웨어 형태로 구독형으로 플러그인 형태로 꽂아주면은 될 텐데 그게 아니라고 봤던 것 같아요. AI를 만들어도 하드웨어랑 결합시키는 과정들이 필요할 거고 그런 과정에서 필요하니까 뭐 예를 들어서 구글이 지난주에 앱트로닉이라고 하는 미국 휴머노이드 회사 투자했고 오픈AI도 뭐 피규어 투자했다가 원엑스 테크놀로지도 투자하고 이제 다양한 이런 움직임들이 나오니까 결국 그 두 개 다 하는 회사가 이길 거라고 보고 있고 그럼 그 두 개 다 하는 회사가 어디가 있냐라고 하면은 테슬라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고 하면은 피규어입니다. 지난주에 헬릭스라고 하는 AI 모델을 공개를 했는데 저도 약간 의구심이 있었어요. 이 회사 도대체 뭐 하는 회사길래 자꾸 막 그 유튜브에서도 굉장히 그런 파급력 있는 영상을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갑자기 또 AI를 오픈 AI 걸 쓰다가 협력 관계를 해소하고 자체 AI를 엔드 투 엔드로 할 수 있는 구동 가능한 AI를 개발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난주에 또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 회사 뭐 하는 회사지? 라고 저도 거기에 있는 인력들을 다 한 100명 정도를 링크드인에서 속된 말로 까봤습니다. 근데 그럴만 했더라고요. 왜냐면 거기에 보스턴 다이내믹스랑 그리고 구글 출신의 인력들이 상당히 많이 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핵심 인력들이 이제 하드웨어면 저희가 보스턴 다이내믹스고 그리고 AI면 사실 구글이거든요. 로봇 쪽에서는 그 두 개를 다 가져갔으니까 이 피규어도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를 좀 양면으로 가져가는 전략들을 추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아직은 조심스럽지만은 뭐 테슬라랑 피규어 정도가 일단 미국에서는 좀 패권을 가져갈 것 같고 중국에서는 저희가 기술 관점도 있지만 양산도 되게 중요합니다. 뭐 아무리 좋아도 싸지 않으면 안 사는 것처럼 양산에 들어갔고 이미 미친 듯이 많이 쓰이고 있는 유니트리 해서 그 세 개 기업이 일단은 저는 계속 눈여겨서 볼 만한 기업들이다. 뭐 우후죽순 생겨나지만 조금 걸러서 보자고 하면은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요? 엔비디아도 같이 엔비디아는 이제 약간 좀 이제 로봇보다는 로봇의 인프라 격으로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피지컬 AI에서 끝판왕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다 잘하는 기업이 될 것 같은데 네. 근데 이게 하나의 기업이 다 잘하는 것도 있겠지만 협력 관계가 충분히 굳혀질 수도 있지 않나요? 그렇죠. 너는 소프트웨어 잘하면 네. 내가 하드웨어 잘할게. 우리 같이 뭔가 해보자. 네.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이미 그런 관계들이 형성이 되고는 있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좀 생각하는 것들 많이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하드웨어랑 또 소프트웨어가 또 통합으로 개발하지 않으면은 AI는 뭐 이런 거 해야 되는데 하드웨어는 그게 안 된다,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부딪힐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일어나는 게 맞다고 또 생각을 하고 있고 뭐 그런 관점에서 보면 또 삼성이 레인보우를 투자했던 게 막 최근 뭐 실적 컨콜에서도 이야기를 하시는 거지만 레인보우가 이제 하드웨어를 잘한다. 거기에 우리 삼성이 뭐 소프트웨어나 AI 기술 입히겠다 이렇게 또 소통을 하고 계시니까 또 비슷한 흐름인 겁니다. 삼성도 뭐 그렇게 소프트웨어랑 하드웨어를 다 가져가기 위해서 하고 있고 결국 저는 둘 다 해야 맞다. 그러니까 협력 관계도 충분히 가능하지만 이번에 피규어가 협력 관계 해소하고 또 독자 노선 가는 걸 보면은 뭐 항상 100년, 1000년 또 그 관계가 유지되기 좀 어렵겠다 생각을 하고 있어서 어렵겠죠. 근데 또 가능합니다. 이게 뭐 제가 피규어를 막 엄청 좋아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은 뉴스들 보면서 대단하다 생각을 하는 건 지금 이제 또 투자를 들고 계세요. 한 15억 달러를 유치를 하려고 합니다. 한국 돈으로 거의 뭐 2조 정도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밸류에이션이 400억 달러입니다. 50조 이상을 기업 가치로 해놓고 지금 15억 달러를 투자를 받으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뭐 러프하지만은 그 정도 돈 받으면은 뭐든 하겠다 생각은 들고 있고 그 인력 합류하고 있는 그런 흐름들을 보면은 불가능해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뭐 애초에 안 된다 생각하고 그렇게 나눠서 보는 게 아니라 일단 된다고 보고 같이 하는 게 또 승산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아까 삼성도 이 기업에 투자하고 있다고 하셨나요? 네, 제가 알기로는 이제 삼성의 투자 비이클들, 뭐 삼성 벤처 투자 그리고 삼성 넥스트라고 하는 쪽에서 뭐 피규어를 비롯해서 여러 로봇 기업들에 지금 투자를 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사실 이 피규어 AI에 투자한 기업들이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엄청 많죠. 엔비디아도 아마 투자를 했을 거고 오픈 AI도 투자를 했을 거고 뭐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도 투자를 하셨을 거고 뭐 저희가 내놓으면 알만한 기업들은 다 투자를 한 상황일 겁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최근에 엔비디아가 그 서버 로보틱스인가요? 네. 원래 투자를 했었다가 이번에 지분을 좀 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움직임은 좀 어떤 특이 사항인가요? 뭐 사실 어떤 배경에서 투자금을 회수를 하셨거나 뭐 뺐다는 부분들은 저희도 좀 보기는 어렵지만은 지금 주목할 거는
그게 아니다라고 보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제 뭐 배송 로봇도 당연히 중요하고 앞으로 센세이션을 할 거고 많이 보급이 될 거라 생각은 하지만 생각을 해보면은 그게 바퀴 형태일 필요도 없고 결국 지금 저희가 소위 말해서 몰빵을 하고 계시는 휴머노이드가 나중에 배송도 해줄 수 있고 한 거니까 지금 그냥 더 먼 미래를 보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투자 시장에도 제가 작년 뭐 재작년 늘 뭐 협동 로봇, 뭐 물류 로봇 이런 아이템들 세부 로봇들을 많이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뭐 별로 관심이 없으셨어요. 근데 지금 이제 이렇게 관심 있는 건 결국은 정말 뭐 10년 뒤, 20년 뒤 미래 휴머노이드 로봇 AI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어서 관심들이 커진 거고 뭐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모든 기업들이 더 먼 미래를 앞으로 바라보지 않을까. 이게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세상이 또 빨리 바뀌고 있으니까 정말 빨리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매주 뭐 투자 의견이나 생각들이 계속 바뀌고 있는 상황들이어서 따라가기가 뭐 벅찬 부분들도 있다. 예. 그러니까요. 이게 특히나 또 AI 성능이 그만큼 빨리 발전하기 때문에 더 그런 게 커지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결국 AI가 만들어진 거를 토대로 하드웨어로 이제 구현해내는 게 로봇이다 보니까 애초에 뇌가 이렇게 똑똑한데 이거를 가지고 빨리 이제 하드웨어를 만들려고 하는 움직임들을 아까 설명해 주셨던 뭐 구글, 애플, 메타 뭐 이런 다수의 빅테크 기업들이 좀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라도 로봇 시장이 더 빨리 성장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냉정하게 로봇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다 필요하다고 봤을 때 좀 더 이제 우리가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건 소프트웨어 쪽인가요? 사실 진짜 둘 다 어려운데 지금 봤을 때는 하드웨어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오히려요? 오히려 지금 소프트웨어 AI는 이제 폭발적인 개발이 들어갔습니다. 이제는 데이터가 쌓이기 시작을 했으니까 아마 범용 AI를 구현하기는 정말 어려운 일이겠지만은 가능할 것 같다 생각도 들어요. 지금의 속도라면 어쨌든 데이터가 쌓이고 있으니까. 그리고 뭐 챗GPT도 보시면 나날이 성능이 올라가고 있고 이제는 물리 AI 쪽에서도 이루어지기 시작을 했으니까 이제는 물리 AI에 대한 아키텍처는 거의 확정이 됐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지난주에 공개된 피규어의 헬릭스도 사실 뭐 대단하다고 하지만 또 비슷합니다. 구글이 막 예전에 공개했던 뭐 RT라고 하는 기본 약간 기반 모델에 기반해서 비슷하게 만들어진 상황이고 그래서 어쨌든 기반이 생겼고 거기에 이제 데이터를 어떻게 쌓냐에 그런 경쟁이 들어가 있고 데이터들이 뭐 시뮬레이터, 뭐 물리 데이터 아니면 코스모스 이런 걸 통해서 쌓이기 시작했으니까 아마 폭발적으로 성장을 할 거다. 근데 오히려 더 어려운 건 하드웨어일 거다. 아까 말씀드린 배터리나 그리고 컴퓨터 칩 모터 이런 건 사실 지금 거의 초기 연구 단계에도 못 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서 훨씬 더 어려운 건 하드웨어일 것 같다 생각은 합니다. 그럼 우리가 로봇 관련 주식에 투자를 한다라고 봤을 때는 좀 더 하드웨어 쪽으로 집중해보는 게 맞는 건가요? 아니요. 왜냐면은 이제 물론 맞기도 하지만은 아니라고 방금 말씀드린 거는 지금의 하드웨어 패러다임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에서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정말 극단적으로 보면은 나중에 인공근육을 쓴다고 하면은 감속기 같은 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게 안 쓰이고 감속기나 모터가 더 개량이 돼서 그에 준하는 그런 흐름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은 또 어떤 미래가 될지는 모르는 거니까 뭐 당장 지금 속단해서 뭐 이거를 막 10년, 20년 장기 보유해야 된다 이런 거는 조금 보기가 어려운 것 같고 그래서 저 요즘 드는 생각은 하드웨어보다는 일단은 지금은 소프트웨어를 보는 게 맞다 예,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우리나라에 그래서 소프트하는 회사가 있냐라고 하면은 또 뭐 이게 소프트웨어를 로봇 AI로 치환을 하고 로봇 AI가 뭐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간단한 AI가 아니라 물리 AI를 하는 기업을 찾는다고 하면은 또 없으니까 결국은 또 이제 그런 관점에서 뭐 로보티즈라든지 이런 기업들을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여러 간접 수혜, 그러니까 쿠션을 여러 먹기도 하지만은 또 그 궤를 타고 있는 건 뭐 그런 기업들이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이제 좀 어렵긴 하지만 네, 저는 지금은 소프트웨어 쪽에서 계속 기업들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국내 기업 중에 시미스라는 기업이 소프트웨어로 좀 엮인 것 같던데 그 기업에 대한 경쟁력은 좀 아직 제한적인 건가요? 당연히 경쟁력은 있고 지금 이제 주력이 비전 소프트웨어, 사람을 인지하는 쪽이고 뭐 여러 국내 물류업체나 뭐 해외 기업들하고도 레퍼런스가 있고 POC 잘 진행하셨고 이제 양산으로 넘어가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기술력은 출중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계속 관심 있게 보는 거는 물리 AI니까 이 물리 AI에 대한 로드맵과 그런 기술 가시성들을 좀 더 보여준다고 하면은 더 저희가 관심 있게 지켜볼 수 있지 않을까. 결국 지금 이 로봇 관련 기업들을 우리가 투자를 한다고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건 너네 휴머노이드 해? 네.
그쪽으로 갈 수 있어? 그렇죠. 이거네요. 네, 실제로 여러 뭐 설명회나 간담회 가도 항상 나오는 게 그래서 휴머노이드 하실 수 있냐, 로봇 AI 할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해 관심이 많이 쏠려 있는 상황이어서 뭐 앞으로도 이 추세는 변하지 않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냉정하게 소프트웨어를 투자한다고 봤을 때 한국보다 미국이 좀 낫지 않나요? 그래서 요즘 또 드는 생각은 물론 이제 엔비디아 저는 이제 뭐 반도체 애널리스트가 아니니까 잘 모르긴 하지만 로봇만 봤을 때는 엔비디아를 봐도 괜찮겠다 생각은 합니다. 오히려. 네, 뭐 말 그대로 이제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휴머노이드 시장이 뭐 지금 4만 대, 5만 대 규모고 테슬라는 또 매년 뭐 10배씩 키워간다고 하고 있고 뭐 내년엔 진짜 지금 만 대에서 10만 대를 키우겠다 뭐 이런 식으로 키워가겠다고 하니까 이게 나중에 100만 대의 시대가 되고 1000만 대 시대 되면은 결국 엔비디아의 매출에서 또 상당 부분은 로봇 쪽에서 나올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은 아직 이를 수도 있지만은 길게 보면은 뭐 엔비디아도 이 로봇이 하나의 축이 될 것 같다. 지금까지 AI로 밀고 갔다고 하면 이제 그 다음은 당연한 수준이지만 로봇이 또 하나의 성장 축이 될 수 있겠다 생각을 해서 이게 일론 머스크 그렇고 젠슨 황도 그렇고 향후에는 로봇의 개체 수가 인류의 뭐 3배 이상 될 거다라는 얘기까지도 할 정도니까 네. 되게 러프하신 것 같긴 한데 저도 러프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냐면 그냥 인당 로봇 한 대씩 쓴다고 하면은 어쨌든 인구수만큼 쓰는 거고 근데 로봇이 뭐 인간이 뭐 가정용에다 하나씩 넣어놓고 쓸 수도 있지만 뭐 공장이라든지 뭐 딴 데서도 노동에 저희가 쓸 거니까 최소 인간보다 많이 쓸 거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더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야, 그 많은 로봇을 누가 만들어서 팔 거냐 네. 거기에 포커싱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장이 보니까 뭐 수치적으로도 거의 뭐 자동차 시장 10배? 네, 뭐 8경 상상치도 못하는 숫자들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지금까지 막 스마트폰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막 여러 가지 새로운 산업들을 공부해봤을 때 뭐 끽해봤자 조 단위였거든요. 네. 근데 경단위의 시장이 와, 이게 나온 거니까 사실 인류 역사상에 이렇게 큰 시장이 있었나라고 싶을 정도로 좀 어마무시한 시장이 이제 진짜 본격화를 앞두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 투자 시장에서 많이 뜨거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뭐 로봇 애널리스트를 한 3년 정도 하고 있는데 이 정도로 정신이 없고 이 정도로 변화가 빠르게 느껴졌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뭔가 확실히 다르긴 하다. 물론 제가 계속 시장에 대해서는 좀 멀었다 이야기는 드리지만은 점점 다가오는 게 느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계속 스터디하시고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섹터 맞다? 뭐 그게 근데 저는 반드시 우리나라에 한정지어서 보시는 건 너무 약간 좁지 않을까 생각은 해서 결국 이런 글로벌 트렌드는 또 해외 미국, 중국에서 나오고 중국 기업들이 주도를 하고 있으니까 로봇 쪽을 본다고 하면은 해외를 안 볼 수가 없다. 예, 저도 매일매일 해외 쪽 뉴스들 체크하고 뭐 하나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또 잘 보시면 또 우리나라 투자에서도 힌트들을 좀 얻을 수 있으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영원님께서는 그 로봇 산업이 반도체 이상의 미래 먹거리가 될 것이라는 전망까지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좀 그렇게 생각하는 대표적인 이유가 있으실까요? 물론 이제 반도체도 이제 여기저기 많이 쓰이잖아요. 뭐 자동차에도 쓰이고 뭐 컴퓨터에도 쓰이고 다양하게 쓰이지만 로봇은 그거보다 훨씬 많이 쓰이지 않을까. 반도체는 어떻게 보면 또 로봇에 종속되어 있는 하나의 부품이니까 그 상위의 개념이 로봇이 더 중요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결국 반도체는 로봇에 들어가면은 끝이지만 물론 그 들어가는 게 어렵고 그 가치가 어마어마하지만 결국 그 반도체를 바탕으로 해서 로봇이 뭐 지능으로서 뭔가 구현을 한다거나 더 큰 또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사실 전략 아이템으로서는 로봇이 더 중요해질 거다.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무기로서도 로봇이 많이 쓸 것 같아요. 그쵸, 그쵸. 네, 뭐 그런 측면에서 안보 관점에서도 로봇을 또 중요하게 봐야 될 거고, 그러니까 단순히 뭐 기술뿐만 아니라 뭐 지정학, 안보 다양한 관점에서 로봇이 많이 각광을 받을 거기 때문에 뭐 그런 위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저는 2, 3년 전부터 로봇에 너무 진심이어가지고 네. 저도 잘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채널에서 로봇을 진짜 매년 같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로봇의 패권을 잡는 국가가 결국 경제든 안보든 뭐든 다 가져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얘는 사람을 대체하는 기계니까. 반도체는 사람의 뭔가를 돕는 역할 정도 수준이었다면은 로봇은 사람을 대체하고 능가할 수 있을 만한 수준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한민국도 사실 사활을 좀 걸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요즘 또 드는 생각은 지금 좀 기술에 되게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기술 지상주의, 그러니까 기술이 무조건 좋다. 휴머노이드 되면 무조건 좋을 거고 로봇 AI 되면 무조건 좋을 거다 생각을 하는데 또 거기서 한 발짝 물러나서 보면은 만약에 제 여기 옆에 옵티머스 같은 애가 앉아가지고 저 대신 이야기하거나 저보다 더 뛰어난 이야기를 하면은 되게 기분이 안 좋거나 무섭거나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이야 막 기술에 포커스를 맞추지만은 또 그런 사회적인 문제들, 뭐 윤리, 규제에 대한 이야기들도 할 거니까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또 앞서 나가는 것도 하나의 경쟁력이 될 것 같다 생각을 해서 뭐 제도화하거나 아니면 또 좀 윤리 관점, 사회 관점에서 로봇들을 개발하고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약간 좀 계속 우리는 좀 다르게 봐야 된다. 우리나라는 딱 무조건 뭐 휴머노이드 로봇 AI 하는 거를 쫓아가는 거는 어떻게 보면 또 저희한테 맞지 않은 걸 수도 있다 생각은 합니다. 네, 뭘 하면 좋겠지만 오히려 엔비디아처럼 그들이 우리한테 종속이 되게끔 뭔가 다른 거를 만드는 게 지름길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합니다. 네, 뭐 사실 부품단에서 요즘 보면은 요즘 휴머노이드 하면서 엄청나게 유명해지고 있는 부품이 힘토크 센서라고 하는 촉각 센서거든요. 예전에는 제가 막 여기저기 이야기해도 아무도 관심이 없으셨는데 요즘은 뭐 텍타일 센서, 힘토크 센서 관심이 엄청 올라왔더라고요. 근데 그런 쪽에서도 우리나라가 잘하는 기업들이 몇 개 또 있고 뭐 그런 쪽으로 약간 부품단 아니면 뭔가 그런 요소 기술단에서의 경쟁력들을 저는 계속 키워가야 된다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로봇에 워낙 진심이다 보니까 전시회도 할 때마다 가고 기업 탐방도 많이 가고 하는데 그러면서 좀 저도 많이 배우는 게 이게 로봇을 하려면 결국 지금 기준으로는 제조를 모르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게 제가 쉽게 이야기로는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이 로봇이 사람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기존에 하던 일들을 이해하고 있어야 그 일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로봇이 만약에 지금 제조 공장에 투입이 된다고 봤을 때 당연히 제조업에 들어가서 로봇이 어떤 일을 어떻게 수행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그걸 또 만들 수 있고 그걸 또 일할 수 있게끔 소프트웨어를 작동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좀 해석이 되더라고요. 근데 결국 지금 우리가 미국이 나중에 로봇의 패권을 잡을 수 있겠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 또 저는 생각이 드는 게 그럼 미국이 제조 기반이 많이 흔들려 있는데 이 상황에 혼자 그거를 기술만 있다고 될까? 그 안에 들어가는 뭐 부품이며 그 다음에 그 노하우들이며 데이터며 결국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은데 메인 협력 업체가 한국이 되면 한국도 충분히 같이 클 수 있겠다. 저도 근데 그 방금 하신 이야기를 작년에 되게 이야기도 많이 했었었고 그리고 그런 움직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을 이제 어쨌든 저희가 뭐 제조 밸류체인에서 다 빼는 움직임들이 나오니까 뭐 제조 공장 다 중국에 있던 거를 근데 또 첨단 쪽은 뭐 저희가 뭐 동남아나 이런 쪽으로 마냥 또 보낼 수는 없고 기술력이 있는 제조 능력이 있는 나라로 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 로봇도 결국은 한국 쪽으로 좀 제조 기지가 옮겨져 가지 않을까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정책 차원에서도 그런 걸 유치하려고 좀 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 또 방금 말씀해주신 포인트, 그러니까 뭐 OEM 생산, 뭐 아니면은 또 제가 같이 협력 생산, 아니면 어쨌든 파트너십 이런 관점에서는 기회들은 계속 있을 것 같다 생각은 합니다. 아직까지는 사실 일본과 대만이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우위에 있는 건 맞지만 충분히 뭐 한국이라고 못할 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반도체 굴기를 우리가 그 전에 잡았던 것처럼 이 로봇에 대한 굴기도 대한민국이 충분히 정부의 좀 지원 정책이라든지 기업들의 활발한 투자 움직임으로써 좀 잡을 수 있지 않겠나라는 또 기대와 함께 또 응원도 하고 있는 입장인 것 같고요. 맞습니다. 그 국내 2차전지 투자자분들이 많으신데 그분들께서 최근에 로봇에도 배터리 들어가는 거 아니야? 아, 그렇죠. 네. 그러면은 2차전지도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좀 입장도 얘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가요, 현실적으로? 전 매우 공감합니다. 이 결국 배터리도 사실 아까 잠깐 이야기 드리긴 했지만 하나의 요소 기술이거든요. 그 배터리를 안 쓸 수가 없습니다, 로봇에. 아마 만약에 로봇이 막 엔비디아가 막 100만 대 됐을 때 그 매출 영향을 이야기를 드렸던 것처럼 100대가 100만 대가 되면은 배터리에도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칠 거다. 지금 휴머노이드의 로봇 한 대당 한 2kWh 정도 배터리가 용량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전기차보다 압도적으로 적긴 하지만 그 대수는 전기차보다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의 또 유력 시장 로서는 볼만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직 배터리 시장까지 추정은 안 해봤지만은 일단 2kWh 곱하기 이제 투자자분들이 보는 그런 뭐 로봇 대수나 이런 것들을 한번 곱해서 보시면은 의미 있는 임팩트가 나올 거다 생각을 하고 예전에 언론 보도에서 하나 나왔던 게 막 테슬라에 우리나라 뭐 배터리가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었어요. 뭐 LG 에너지 솔루션에 배터리가 들어간다 뭐 이런 보도들이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우리나라 쓰인다고 하면 지금 그 배터리밖에 안 쓰이는 거니까 가장 뭐 사실 뭐 감속기 모터보다도 더 경쟁력 있는
아이템일 수는 있겠다 생각은 합니다. 그렇죠. 또 2차전지 배터리만큼 우리나라가 또 기술적인 우위에 있으니까 중국보다도. 네. 근데 현실에 있어서 그 리튬이온 배터리가 로봇에 들어가고 있는 게 맞나요? 네, 다 리튬 이온 배터리를 쓰고 있고 물론 나중에는 다른 배터리가 돼야겠지만은 지금은 거의 뭐 90% 이상 네, 리튬 이온 배터리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설명해 주셨던 게 거의 뭐 1분 만에 방전된다. 나중에 이제 그건 컴퓨팅 파워가 정말 올라가가지고 전기 소모량이 늘어나면의 과정이고 지금 이제 간단하게 로봇이 걷고 동작하는 데는 한 500와트 정도 씁니다. 시간당. 그러니까 2kW시면 한 4시간 정도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4시간 정도는 돌아간다. 그리고 또 2차전지 업계 내에서 다음 스텝으로 지금 개발하고 있는 게 전고체 배터리인데 그렇게 된다면은 좀 더 많이 쓰임새가 있을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또 저희가 막 뭐 무조건 뭐 4시간이 쓰고 가서 충전해야 되고 이런 개념으로 볼 수도 있지만 교체해 줄 수도 있거든요. 지금 저희가 뭐 배터리 한 대씩이라고 보긴 보지만 4시간밖에 안 돌아가면은 저희 어쨌든 6번 바꿔줘야 되는 거니까 24시간 돌아가려면은 로봇 한 대당 뭐 그러니까 2kW씩 곱하기 6 해서 12kW씩 쓰인다고도 좀 보실 수도 있고 그래서 오히려 배터리 시장에는 좀 그래도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연구원님이랑 전체적인 이제 로봇에 대한 큰 그림을 좀 그려봤는데 투자자 입장으로 좀 저의 해석을 좀 말씀드려보자면 결국에는 로봇을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다 할 수 있는 기업의 장기적인 관점으로 투자를 하는 게 가장 1순위라고 좀 보이긴 하는데 그 후보군이 뭐 대표적으로 테슬라 아니면 뭐 피규어 뭐 중국의 유니트리와 같은 기업이 될 수도 있겠다. 일단은 그런 기업 먼저 공부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근데 또 막상 과연 이들만 기회가 있을까?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같이 결합해서 새로운 기회들을 노릴 수 있을 만한 기업들도 찾아보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그래도 우리나라 기업에 투자를 한다면 하드웨어 쪽이 경쟁 우위가 있겠으니까 또 하드웨어가 또 많이 어렵다고 하시니까 그 대표적인 부분에 있어서 뭐 배터리, 반도체, 모터라고 하셨는데 배터리, 반도체 다 우리나라가 잘하는 거니 그렇죠. 네. 오히려 이런 또 숨은 기회들이 있을 수 있겠다. 네. 결국 아무리 좋은 소프트웨어가 있더라도 구현할 수 있는 하드웨어가 없으면 무용지물이잖아요. 근데 그 핵심 요인인 주요 부품들을 우리나라가 또 잘하고 있고 또 모터 단도 액추에이터와 같은 기업들이 충분히 우리나라에도 있으니까 그런 기업들을 좀 숨은 기회들로 보면서 좀 더 장기적인 투자 기회를 노려보면 좋겠다라는 생각까지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잘 요약해 주셔가지고 너무 장황하게 말씀드렸는데 잘 이렇게 요약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투자자분들께서 최근에 이제 로봇 주식에 많은 관심이 있으실 텐데 최근에 또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단기 주가 흔들림의 변동성이 좀 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투자자 관점에선 좀 어떤 식으로 이 난관을 헤쳐가면서 또 앞으로의 로봇 기업에 대한 투자의 움직임을 잡을 수 있는지에 대한 좀 조언 마지막으로 해주시면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로봇 투자는 로봇을 메인으로 해서는 안 된다. 로봇은 이제 알파내는 용도로 좀 가져가실 필요가 있지 않나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 요즘 많이 여쭤보시는 게 얼마나 로봇을 또 들고 있어야 되냐라는 부분들인데 단기 변동성은 정말 클 겁니다. 근데 결국은 우상향을 하는 방향일 거고 또 한 반년 정도는 이렇게 우하향을 할 수도 있지만은 또 시간이 지나면은 실제로 또 올라가실 수도 있거든요. 저희가 23년, 24년, 25년 흐름들을 복기를 해보면은 23년에는 거의 뭐 100% 이상 올랐다가 작년에는 이제 연말 빼고 거의 40%, 50% 정도 내리꽂다가 지금 또 그거를 또 전고점을 돌파를 한 상황이니까 결국은 장기적으로 보면 진폭은 정말 크지만 우상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괜찮은 기업들 보셨을 때 이 기업은 내가 쓸 것 같다. 뭐 이 기업이라면 내가 이 기술들을 잘 면밀히 보시면서 진짜 뭐 정말 5년 뒤, 10년 뒤에도 살아남을 수 있을 수 있을 것 같은 뭐 그런 기업들 중심으로 장기 투자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양승윤 연구원님 모시고요. 또 다양한 로봇 관련된 인사이트 좀 잘 들어봤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로봇에 너무나 진심이었던 만큼 저에게는 굉장히 또 값진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또 저희 채널은 로봇에 대한 관심과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서 오늘의 이 시간, 이 영상 여러분들께도 많은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그러면 또 연구원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또 앞으로의 투자 여정 응원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 되세요.
오프라인에 강연회를 진행하고 또 소통하는 모임도 같이 가져가고 있는데 할 때마다 정말 귀합니다. 한 단어로 표현하면 귀합니다. 함께 공부하고 또 함께 호흡하고 함께 같은 방향을 보고 나아가는 우리 가족분들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너무나 값지고 귀하고 또 감사하죠. 이제 그동안에 유튜브를 통해서 강의를 받기는 했지만 직접 와서 이렇게 실물을 보면서 메모도 해가면서 공부를 하니까 다시 한번 머릿속에 쏙쏙 들어올 수 있고 진짜 말 그대로 주식의 본질을 봐가면서 방향성 이런 거를 체크해 주시면서 공부를 시켜 주시니까 저는 더 할 나이가 없죠. 지금 좀 불과 한두 달이지만 돈을 벌었는데 더 오를까? 이게 더 오를까? 내가 산 게 더 오를까? 이러기 때문에 되게 그렇게 갈아타는 게 엄청 어려운데 그런 거에 대한 개인적인 어떤 의문들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해소가 돼서 언제 좀 팔고 실수하고 새로운 또 앞으로 더 많이 오를 종목으로 갈아타는지에 대한 기준이 좀 더 확실히 잡힌 것 같아서 되게 오늘 감사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목표를 할 수 있으면 주식에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할까 말까 고민하고 계시다면 올해만큼은 조금 일찍 결정을 내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시간은 계속 가고 있고 기회도 점점 가고 있거든요. 어차피 투자라는 게 뭐 한 달 하고 말 거 아니고 1년 하고 말 거 아니니까 평생의 공부 파트너로서 멘토로서 함께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